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과에서 올해 그 내외부 연자 강연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박철근 선생님이 두 번 이렇게 병리과에 대한 내용을 해주셨고, 저는 뭐 병리과적인 거는 많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NK 사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주로 NK 세포에 관련된 거 하고 면역력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한 80% 또는 뭐 70%가 장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유산균 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이거는 2015년도에 헬스조선의 분당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면역 세포의 80%가 장내에 부포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익균을 늘려야 우리가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 뭐 이런 내용이고, 거의 이제 무비판적으로 그런가 보다, 우리 면역 세포는 장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나 뭐 여기 병리과 선생님들 매일같이 위장관, 뭐 소장, 대장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면역세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면역세포가 80%가 장에 있나? 이런 거 좀 궁금했고, 도대체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주로 어디 있는지, 또 장에는 몇 프로나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1조 8천억 개가 있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세포는 몇 개 있고 뇌세포는 몇 개 있고 뭐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작년에 PNAS라는 잡지에 이제 낸 저널에 들어있는 건데요. 주로 어디 있냐 그러면 림프계하고 골수에 주로 있고, 장에는 한 3%, 많이 잡아야 3% 정도만 면역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매일 슬라이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정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논문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골수라고 우리 뼈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7천억 개 있어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림프계라 그래서 비장하고 림프구, 흉선 뭐 이런 조직에 또한 7천억 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100억 개 단위인데 피부에 많고요. 폐에 700억 개, 간에 500억 개, 위장관에는 한 500억 개 정도 있어서 1조 8천억 개 중에 500억이니까 많이 잡아야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혈액에 이제 400억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골수는 저기 보면 이제 주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T셀하고 B셀이거든요. 이제 골수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호중구 계통이 많고요. 여기요. 이건가? 포인트가 안 되는, 저쪽에 이제 파랗게 있는 저쪽은 주로 골수에는 호중구가 많고, 림프 계통에는 림프구가 많다. 그런 내용이고요. 개수로 치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호중구입니다. 호중구가 한 7천억 개 정도 되고, T셀, B셀이 합쳐서 이제 한 7천억 개 되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가 이제 한 2천억 개. 나머지 세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NK세포는 우리 몸 다 합쳐서 한 200억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질세포라는 게 이제 플라즈마 셀인데, 이게 한 200억 개. 이렇게 해서 전체 개수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T세포하고 B세포는 이제 저기 맨 저쪽에 있는 그래프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림페틱 시스템. 림프계에는 주로 T셀, B셀이 있고, 골수에는 이제 호중구 제일 많고, 호상구, 호영구, 뭐 단핵구 이런 것들이 주로 골수에 있고, 이제 NK셀은 저기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데, NK셀은 여러 장기에 이렇게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셀이라 그래서 형질 세포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그 세포를 보면 저기 제가 쳐놨죠? GI 트랙에 지금 한 70%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면역 세포의 한 70%, 80%가 장에 있다 하는 거는 면역 세포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형질 세포의 한 70% 정도가 장에 있다. 물론 뭐 형질 세포도 중요하고 그게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상식적으로 백혈구가 이 중에 이제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해파리, 지렁이, 모기, 꼼장어 이거 다 하등 동물이긴 한데, 이 중에 이제 해파리에는 백혈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사람을 굉장히 고등 동물이라고 쳤을 때 하등 동물이 있고 한 중간쯤 되는 게 있고 고등 동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백혈구가 없으면 이게 하등 동물입니다.
그래서 해면동물, 뭐 자포동물, 편형동물이라 그래서 뭐 우리 말미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파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없고, 그다음에 저 편형동물이란 거는 우리 예전에 회충, 요충, 십이장충 뭐 그중에 촌충이란 거 있거든요. 기생충 중에. 그 촌충에는 백혈구가 없습니다. 이제 기생충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우리 몸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숙주한테 다 맡기고 사는 거고, 이제 선형동물이란 게 이제 회충, 요충 이런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백혈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백혈구라는 거는 국방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등동물에서 조금만 진화를 하면 백혈구는 있어야 우리 몸을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 워낙 외적들의 침입이 많으니까. 장관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셈이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면역은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피하는 적혈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적혈구가 있는 동물은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는 네, 모기가 있죠. 보면 이렇게 딱 쳐보면 적혈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꼼장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우라든지 문어 이렇게 아무리 잘라봐도 피가 안 나거든요. 그거 이제 요리해 보시면 알 텐데 피가 안 나고 간혹 보면 이제 파란색 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혈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를 옮기고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상당히 고등동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있으면 고등동물이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동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척추가 있는 동물들부터 이제 고등동물이라고 하고, 이제 척추가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하등한 게 꼼장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장어부터 적혈구가 있고, 모기에 있는 피는 모기게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은 그 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NK 세포가 이제 없는 동물입니다. 이 중에 이제 NK 세포가 있는 동물이 있고 없는 동물이 있는데, 문어는 이제 적혈구도 없기 때문에 이제 NK 세포도 없고요. 꼼장어는 아까 적혈구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NK 세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NK 세포는 이제 백혈구 중에서도 상당히 좀 진화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턱이 있는 척추동물부터 있어요. 그래서 턱이 있는 척추동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상어 같은 것들부터 턱이 있고, 이제 장어 중에도 이제 바다장어, 민물장어, 꼼장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장어, 민물장어에는 NK 세포가 있고 꼼장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꼼장어가 상당히 좀 아주 원시적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역계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선천 면역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제 선천이라고 붙였는데 좀 하등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7억만 년 전부터 이제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천 면역은 아까 말했던 그 백혈구가 있는 애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4억 5천만 년 전부터 이 턱이 있는 동물이 나오면서부터 적응 면역이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응 면역은 상당히 고등 동물들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응 면역은 우리 T세포, B세포, 아까 그 면역계에 있는 그런 세포들은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천 면역하고 적응 면역을 잠깐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우리 국방력 중에서도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주적이니까 북한로부터 우리 나라를 이제 지킬 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철조망이잖아요. 철조망. 이제 그게 선천 면역입니다. 철조망을 쳐놓으면 이제 못 내려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피부 이게 큰 면역계거든요. 피부가 조금만 까져도 금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이 피부랑 마찬가지로 몸 안쪽을 싸고 있는 걸 우리가 점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점막부터 위점막, 장점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뭐라 그러죠? 비뇨기계나 뭐 이런 데를 다 싸고 있는 점막들, 이런 게 다 세균이 들어올 수 없게 또는 바이러스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밑에 보면 지뢰밭이 막 깔려 있거든요. 철조망 밑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눈에서 보면 이제 눈물 같은 거. 눈물이 잘 안 나오면 여기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붙으면 눈물이 이제 씻어 내려준다든지, 또 눈물 안에 그 라이소자임이나 뭐 이렇게 균을 죽이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역 작용을 하는 거고, 위에 가면 이제 위산이 강력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인 선천 면역이라 그러고요. 아까 세포 중에 하등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호중구, 호상구 뭐 이런 것들, 이런 세포들, 군인으로 치면은 이제
우리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병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천 면역을 담당하고 아주 하등 동물부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적응 면역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T세포, B세포 같은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턱이 있는 동물, 어류 정도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군대로 치면은 이제 좀 직업군인들, 직업군인들이 우리 적응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맡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수한 무기는 이제 항체 같은 거 갖고 있거든요. 항체는 이제 좀 미사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는 크게 선천 면역, 적응 면역으로 나눠진다. 적응 면역이 조금 더 고등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세포, 적응 면역에 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적응 면역은 림포사이트 중에 T세포, B세포, 또 플라즈마셀 이런 것들이 주로 적응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수는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한 반반 됩니다. 우리 같은 고등 동물에서.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적응 면역에 해당하는 거고, 빨간색에 있는 게 저쪽에는 인네이트, 그러니까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NK 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천 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고등 동물이 아닌 것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T세포로 이제 좀 발전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 중간에 보면 감마 델타 T셀, 그 다음에 NK T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천 면역인지 적응 면역인지 뭐 그 중간쯤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 면역에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이 딱 쳐들어왔을 때 바로 맞춰서 싸우는 것들이 다 선천 면역인데, 선천 면역이 어느 정도 이거를 막고 있으면 적들의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맞춤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선천 그 적응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것들은 다시 이제 쉽게 물리칠 수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뭐였죠? 코로나 때도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게 되면 적응 면역이 이제 자극이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항체가 생기게 되면 다시 만났을 때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K 세포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는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거고, NK T셀은 중간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NK T셀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T세포입니다. T세포는 T세포 리셉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NK T세포도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세포인데, 보통 T셀 리셉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항원마다 이제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NK T셀이 가지고 있는 T세포 리셉터는 이제 CD1 그 D가 제시하는 그런 지질 항원만 이렇게 보통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각각의 항원에 대해서 다 반응하는 건 아니고, CD1D라는 게 이제 제시하는 어떤 지질 항원인데, 그래서 이게 요즘에 굉장히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적색류, 그러니까 빨간색 고기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뭐 암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것, 그 지방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NK T셀들이 작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글라이코리피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NK T셀이다, 이런 게 이제 올해 나온 연구 논문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NK 셀이 세포를 이렇게 바로 잡아먹는 거에 비해서는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이토카인이라 그래갖고 시도물질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치료제 중에 국내에서 이제 허가받은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녹십자 옛날에는 셀이고 지금 GC 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뮨셀 LC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환자 피를 뽑아가지고 배양을 해서 6번 주사를 놔주는 건데, 한 번 주사 맞을 때 한 450만 원씩 내고 하는 그런 암 환자들이 맞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간세포 암종에서만 지금 승인이 돼 있고, 그렇지만 뭐 다른 암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실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뮨셀 LC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NK T셀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일반 세포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증식을 시키면 주로 T셀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기술을 써서 이제 T셀하고 NK T셀이 한 반반 정도 섞이게 만든 제품을 이뮨셀렛이라고 하고, 우리가 맞는 NK 주사하고는 조금 다른 제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K셀은 기본적으로는 선천면역인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 말초에서는 상당히 큰 림프구 모양이고 그 안에 많은 과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립이 이제 터져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랜자인 B라든지 퍼포린 뭐 이런 효소가 들어 있어서 세포에 이제 구멍을 내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은 그 암세포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좀 변형된 세포들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제 발현해서 죽이게 되고, 이 암세포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것들이 그 우리가 그 세포 살상하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는 T셀하고 NK셀이 있는데, NK셀은 어떤 그 암세포가 특별한 항원을 발현하지 않아도 바로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처음에 발생한다든지 진행한다든지 전이하는 걸 이제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한계가 생겨가지고 어떤 종양을 만들려면 이 NK셀은 눈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NK셀한테 걸리면 암이 생기지도 않고 바로 그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암 줄기세포라 그래서 암세포가 굉장히 이제 빨리 자라고 무서운 녀석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암약하고 있는 그런 골수나 이런 데 숨어 있는 그런 줄기세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는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이렇게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뭐 이렇게 위장관 같은 세포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또 골수에 있는 뭐 그 피를 만들거나 백혈구 만드는 세포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일반 항암제를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은 죽고, 그때 암세포도 같이 죽는 걸로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데, 이 암 줄기세포라는 거는 일반 줄기세포처럼 분열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분열하기 때문에 일반 항암제를 쓰면 일반 암세포들은 다 죽는데 암 줄기세포만 남아서 이게 또 재발도 하고 전이도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믿는데, 이 암 줄기세포를 좀 잘 죽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NK세포가.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NK세포 치료를 같이 받으면 줄기세포도 죽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NK세포가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냐 하면은, 모든 세포들은 MHC 클래스 1이라 그래서 자기 이제 신분증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갖고 다니면 NK세포가 딱 만나면은 세포를 만나면 신분증 제시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MHC 클래스 1 이렇게 보여주면 아 너는 정상 세포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안 죽여요. 근데 이제 암세포가 되면 이 MHC 클래스 1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암세포 자기 특징적인 암 항원이 여기 담겨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T세포가 이렇게 바로 가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면 이거를 자꾸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MHC 클래스 1이라는 신분증을 안 보여줘요. 그럼 안 보여주는 게 이 NK세포를 굉장히 화를 나게 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키트루다라는 그런 그 면역 항암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항암제 그 암세포가 MHC 클래스 1에다가 암 항원을 이렇게 넣어서 보여주면 원래 T세포가 그걸 인지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D1인 그거를 이제 못 죽이게 이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T세포는 멀쩡하게 있는데 이렇게 내통하고 있는 거죠. 암세포인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뭐 키트루다나 옵디보나 이런 약을 쓰니까 바로 다 죽이더라 해서 지금 뭐 거의 한 50개 이상의 암에서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다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처음엔 잘 죽는데 내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성이 왜 생기나 봤더니 이걸 이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아예. 나는 이제 암세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난 신분증이 없다 이러면서 이거 안 보여주니까 T세포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원을 제시를 안 하니까. 그런 세포들은 이제 NK세포가 이제 바로 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걸 쓸 때 같이 이렇게 병용해서 쓰면 훨씬 이제 잘 죽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NK세포를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일본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노화 예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건물도 아침마다 이렇게 청소해 주신 분이 있어서 깔끔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좀 오래되거나 좀 노화가 되거나 이랬을 때 그걸 이제 인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워주죠. 손상되거나 스트레스 받은 세포 이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세포가 이제 많이 쌓였을 때 스트레스 받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가 많이 쌓였을 때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만 가장 위험한 게 그 치매잖아요. 뇌세포가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이제 없어지면 사실 치매가 안 생기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여기서 이제 좀 잘못된 신호를 내고 여러 세포를 또 죽이는 그런 신호를 내면 이게 치매로 이제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도 이 NK 세포 치료가 상당히 그 효과가 있어서 많이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놔주면 어느 정도 손상된 뇌세포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 아까 다 200억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피에는 2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상인의 NK 세포 카운트는 한 400개 정도, 마이크로리터당 400개 정도가 되고요. 한 10cc를 뽑으면 그러니까 4,0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NK 주사를 맞으려면 20억 개 정도를 보통 넣어주거든요. 환자한테. 그러려면 10cc에서 한 500배 정도의 이제 증폭을 시켜야 주사 한 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K 세포를 이렇게 증폭하는 기술이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특허가 한 10배 정도 증폭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00배, 5000배 뭐 이렇게 증폭을 하기 때문에 한 10cc 정도 피를 뽑고 이제 암 환자가 아니고 일반 환자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주사를 한 5번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NK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거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100개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개, 50개밖에 만약에 10cc에 없다. 암세포가 이제 1cc에 40개, 50개밖에 없다 그러면 10cc를 뽑아도 그 한 4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0억 개를 만들려면 한 5,000배 증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20억 개 셀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한 5,000배 정도의 증식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전 세계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NK셀은 키우기가 어렵고 그냥 키우면 보통 NK T셀이나 T셀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카티 치료 같은 게 이제 세포 치료제 중에 제일 유명한데 T셀은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평생 가는 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주면 이게 뭐 만약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평생 가는 겁니다. 이 NK셀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맥시멈 한 달 정도 가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한 2주 정도. 그래서 이 환자가 NK셀을 맞고 만약에 큰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도 2주 정도만 잘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맞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주 정도 가는 거고 그동안 뭐 주사들을 많이 가서 맞았는데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으키는 환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그 T셀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그 T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카티도 어떤 한 가지 암에 대해서 그 카티를 따로따로 계속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을 다 죽일 수 있는 걸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맞춤형이 필요가 없다는 게 있고요. 또 그 MHC 클래스 1이라는 거가 서로 맞지가 않으면 우리 이식했을 때 이렇게 그 이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식 거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T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 이식해준 T셀이 우리 몸을 막 공격하는 그런 GVHD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T셀은 기본적으로 형제가 준다거나 뭐 남의 거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맞더라도 자기 걸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NK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든지 뭐 완전히 뭐 이런 사람 것도 놔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표적 면역 치료하고 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암 환자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다 보면 암 환자에 있는 NK가 이미 이 암세포하고는 좀 내통이 돼 있어서 잘 못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많이 불리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많이 불리고 또 다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녀석으로 바꾸느냐 이런 게 치료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걸 넣어주면은 주로 암세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폐하고 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게 폐암하고 간암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간암에 제일 많이 쓰이고 이제 폐암도 조금 쓰이고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암들 여기서는 이제 글로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서 NK 세포가 약간 좀 보면 이 분위기를 잘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자 세포라고도 하는데 암 세포를 어떨 땐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딱 봐서 이게 이길 수 있다 싶으면 가서 죽이는데 이게 좀 우리가 분위기에 불리하다 그러면 오히려 암 세포를 이렇게 보호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종양 미세 환경을 좀 같이 조절해야 이제 그 치료 효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NK 세포는 비특이적이고 T셀은 특이적이고 항원 존재가 이제 필요 없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T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그때 그 코로나 백신 맞고도 몇 명이 이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T셀 치료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뮨셀 애시도 역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NK셀에서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문제는 이제 만드는 게 좀 어렵다 T셀에 비해서. 이제 얻는 방법이 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자기 거를 이제 환자 피를 뽑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조금 비실비실하고 숫자가 적다.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뽑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나 말고 나의 뭐 형제라든지 가족 또 나의 남 그 대신 사람인 거를 우리 동종이라고 합니다. 동종 말초혈액을 뽑아서 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건강한 사람 피를 많이 뽑아서 이렇게 얼려놓고 약간 HLA 정도나 혈액형 정도만 맞춘 다음에 바로 녹여서 암 환자가 생기면 녹여서 주는 그래서 이제 녹십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종으로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자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세포나 이런 것을 이제 거꾸로 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NK로 분화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하는 방법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CAR-NK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CAR-NK라는 거는 NK에다 어떤 바이러스를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자가 말차의 혈액을 가지고 CAR-NK를 만들면 이 바이러스에 NK가 이렇게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K 세포의 특징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잘 죽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키우다 보면 서로 막 죽입니다. 너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한 500배 증식이 돼야 되는데 한 50배도 증식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잘하면 서로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CAR-NK를 만들 때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면 아직 NK로 분화되기 전에 먼저 좀 불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기 전에 NK로 분화를 시켜서 넣어주면 어느 정도 CAR-NK가 유지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로 쓰게 되고요. 동종 제대혈이라는 거는 저 줄기세포가 이쪽 그 애기 태어났을 때 그 탯줄에 있는 피 있잖아요. 또는 태반에 있는 애기 피. 그 안에 이제 NK셀이 또 좀 많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세포 치료제라 그러거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세포 치료제라 그러면 주로 NK셀을 이용하는 또는 T셀을 이용하는 면역 치료하고 줄기세포 치료 이 두 가지를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위험군은 그냥 줄기세포를 분리만 하고 어떤 조작을 안 하는 거.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골수에서 줄기세포 추출해서 그 중에 분리만 해서 무릎에 넣어주는 거. 그런 거 비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올해 한 2조 원어치 했죠. 한 1년 만에.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저위험군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험군은 자기 몸에 있는 면역세포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거. 이걸 이제 중위험군이라 그러고, 고위험군은 남의 거 또는 유전자 조작이 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K세포인 경우에는 자가만 중위험군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위험군입니다. 아마 첨생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첨단 재생의료 치료법이죠. 이게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국회를 통과해가 작년 2월 올해죠. 올해 2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정치가 시끄러워서 이게 또 의료계도 시끄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내년 2월 1일부터 이 첨생법에 의해서 국내 환자들이 이제 일본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걸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첨생법이라는 게 3년 전에 원래 생겼거든요. 근데 처음 생겼을 때는
대상 환자가 희귀 난치 질환, 쉽게 말해서 이제 암 환자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구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연구만 해라.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곳을 실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재생의료 실시기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들만 몇 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연구만 했던 거고, 큰 뭐 NK 치료하는 회사들은 참여도 안 했습니다. 뭐 연구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바뀐 게 내년부터는 재생의료 실시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 치료를 할 수 있고 환자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증거를 쌓아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기관이 85개 있었던 게 지금 100개 넘게 쭉 증가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실시기관에서 연구만 하기 때문에 실시기관이 되려면 이런 세포치료 연구자가 꼭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연구한 것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병원에서만 치료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납품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에서 어떤 세포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서울대 고 안에 오는 환자들한테서만 돈 받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위험군은 그런 거 관계없이 납품해서 실시기관이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K 세포 치료제 중위험군 자가권은 이제 어디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실시기관은 다 납품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기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신규 지정된 것들이 이제 작은 병원들도 많이 이거 이제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KCL도 이제 거래처가 많잖아요. 거래처 많은데 그 병의원들이 이제 이거 전혀 모르는 데들이 많거든요. 이제 실시기관이 되는 것들을 좀 가서 좀 안내를 하고, 이제 실시기관이 되면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걸 좀 영업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맥 같은 경우에도 병원 두 군데서 1조를 번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 실시기관 중에 어느 곳이 NK 세포 주사로 몇 조를 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컨트롤 하겠다고 국회에서 그때 그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비맥도 지금 한 번 맞는데 1,500씩 받거든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나 뭐 이 NK 세포도 아주 싸게 놔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게 3명 치료하는데 연구비를 9억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아무리 못 받아도 아마 1억 정도는 책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는 그 병원들이 내년부터 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가 NK 치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K 그 세포의 수가 아까 정상인은 400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내 몸에 NK 세포 숫자가 몇 개인지 CBC를 해보면 그 백혈구 한 8,000개가 정상이거든요. 그거는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디프 카운트라 그래서 해보면 뭐 뉴트로필 몇 퍼센트를 쭉 나오기 때문에 곱해보면은 자기가 몇 개 각각 백혈구를 갖고 있는지 아는데 NK셀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CBC를 이렇게 매일매일 해봐도 그 디프 카운트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갑자기 감기가 걸리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림포사이트 개수 같은 건 평생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줄어들면 에이즈 걸린 거거든요. 림포사이트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변하는 게 기껏해야 에오지노필 조금 변할 수 있고, 주로 변하는 건 뉴트로필들이 감염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몸에 뭐 염증이 있거나 감기 걸리면 이제 뉴트로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NK셀은 신기한 게 매일매일 해보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제 카운트 측정을 해보면 이게 내가 컨디션이 좀 좋다 오늘, 그러면은 NK셀이 높고, 일어났는데 어제 잠도 잘 못 잔 것 같고 좀 밥도 잘 부실하게 먹고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NK셀이 그 평균 생존 기간이 한 보름에서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에 굉장히 빨리빨리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고요. 뭐 변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체중인데, 우리가 체중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매일같이 체중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려면 체온을 재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혈당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알려면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혈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면역력은 도대체 측정을 못하니까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는 온갖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딱 측정만 할 수 있으면 뭐는 이게 면역력을 높이고 뭐는 낮추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면역력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이게 NK 뷰키트라는 게 그래서 2014년도에 그 AT젠에서 처음 만들어서 NK맥스로 이제 회사가 바뀌었죠. 녹십자가 이제 공급을 하던 건데 포인트는 잘 잡은 겁니다. 우리 몸에서 NK셀만 그날그날의 면역력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NK셀의 활동력을 잘 재면 면역력을 어느 정도 정확히 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검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피 뽑아가지고 1cc를 배양해서 엘라이자 검사를 하는 건데 이 검사의 원리는 혈액 1ml 안에 NK셀이 있고 T셀이 있는데 걔네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하면 NK셀이 막 자극이 돼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걸 내거든요. 그럼 그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가지고 이 사람의 면역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NK셀이 많고 액티비티가 좋으면 같은 자극을 줬을 때 인터페론 감마 많이 나올 거고 숫자도 좀 적고 만약에 액티비티가 없으면 이게 적게 나올 거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 이제 뭐 500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고 100 이하가 나오면 이제 낮다.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걸 암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들은 NK세포가 숫자도 낮고 애들이 비리비리하니까 자극을 줘도 100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암 조기 진단에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처음 할 때는 뭐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수출 계약만 한 400억 뭐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NK 세포의 활성도를 손쉽게 잴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수출 계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여기는 이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매출이 뭐 30억 이렇게 그때 예상이 400억이었는데 전혀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도 이거에 큰 기대를 걸고 들어왔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큰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측정하고 싶어 하는 가장 뭐 여러 군데가 있죠. 뭐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뭐 정관장 같은 거 다 면역력 높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NK 뷰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정관장 먹고 NK 뷰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올라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뭐 사이모신 알파1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암 환자들만 보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100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많아요. 그 아산병원 때문에. 예전에는 환자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암 치료를 받았는데 요새는 요양병원에 가서 한 6개월 거기서 머물면서 환자들이 왔다 갔다 암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다 실손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이제 환자가 쓸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이 제로입니다.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하고 본인이 부담금이 10%예요. 입원해 있으면. 그러니까 다 거기 입원해 있으면서 이것저것 쓰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 5%밖에 안 받으니까 급여로는 1000만 원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가 치료제 뭐 보험이 안 되는 그런 키트루다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은 1000만 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내가 그 1억을 다 써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1세대 실손 환자들은 이 보험금을 안 타먹으면 뭔가 손해본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다 저 사이모신 알파저가 한 번 맞는데 20만 원이거든요. 저걸 맞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 다 맞아요. 거기 누워있으면 저거 맞고 그 다음에 온열 치료 뭐 30만 원이거든요. 한 번에. 그걸 다 합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그다음에 미스토라는 것도 뭐 면역력 좀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주사료로 보통 한 달에 한 2, 300은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저 면역력 올라가는지 궁금한데 NK 뷰키트 좀 해주세요 하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디가 있죠? 주사를 맞고 환자는 되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NK 뷰키트 점수가 훅 떨어지면 그 병원 의사 선생님 진짜 스트레스 많은 겁니다. 이런 환자가 10명 중에 1명만 나와도 다시는 이 검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면역력 높여준다는 주사를 한 달에 300을 맞고 지금 뷰키트 검사를 했더니 처음에 500이었다 지금 200이 나왔다 이러면 그러면 그 의사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한 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K 뷰키트가 해마다 30억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게 2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피 안에 인터페론 감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재고 그 다음에 자극을 한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는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재서 그 차이를 봐야지 정확한 검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사를 짜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은 상태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자극을 준 24시간 후에 그것만 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뭐 감마 인터페론 감마 올라가 있는 상태가 꽤 많거든요. 내가 어저께 뭐 잠을 잘 못 잤다거나 NK셀이 괜히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잠복병에 걸려 있어도 그렇고 아니면 작은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인터페론 감마 높은 겁니다. 300, 4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극을 안 하고 그냥 돼도 500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거기다 자극을 하면 한 700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사 맞고 이제 그 감기가 다 났어. 그러고 나면은 자극을 해도 한 3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검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개발이 이제 암 환자를 찾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근데 결과가 뭐 한 10명 중에 뭐 7, 8명은 어느 정도 정확해도 한두 명이 틀리는 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그래서 점점 안 나오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게 이게 정상은 이제 300개라고 아까 했고 이제 한 400개 정도가 정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암 환자는 이게 100개 이하고 암 환자들에서 이걸 뽑아서 카운트를 해보면 이게 높은 사람들은 좀 예후가 좋고 낮은 사람은 예후가 나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카운트하면서 활성도도 재는 게 지금 거기 3층에 하고 있는 그 메타 이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NK셀 카운트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KCL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보시면 이제 암 환자들 이제 개수도 작고 액티비티도 떨어진다. 그 이제 P1cc로 계산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NK 세포를 이용해서 그 소세포 암종을 치료하는 NK 회사 이름이 갑자기 박셀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내년도에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첨생법이 되면 이 회사 제품은 이제 아까 그 실시기관에 납품해서 암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중요한 표지자입니다. 그래서 소세포 암종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이 표지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NK 주사를 맞고 떨어졌는데 이건 이제 NK 뷰키트를 측정한 거거든요. 뷰키트를 해보니까 들쭉날쭉한 거예요. NK가.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아까 그 메타 이뮤텍 제품을 해보니까 이렇게 액티비티에 쭉 올라간다. 20억 개씩 이제 세포를 놔주거든요. 그랬더니 카운트도 올라가고 액티비티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임상시험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아마 임상시험도 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이제 NK 뷰키트 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카운트만 일단 같이 재주는 걸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면역력을 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는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앞부분을 많이 말씀드려서 첫 번째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은 바이노라 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쪽 귀에 살짝 다른 주파수를 이렇게 해주는 음악입니다. 들려주면 이게 뇌 안에 들어가서는 10Hz 정도의 알파파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잠 오는 음악 이렇게 해서 틀으면은 양쪽 귀를 같이 들으시면 안 되고 바이노럴 비치로 해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몽롱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은 해보시고 논문이 이제 한 160편 정도 나오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이거 뭐 TDCS라 그래서 전자약인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물 마시기인데 여기도 이제 물이 있는데 아무도 안 드시는데요. 목이 안 마르시죠? 그래서 이게 만성 탈수가 되면 목이 안 마릅니다. 저는 지금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엄청 목이 마르거든요. 아침에도 2.5리터를 먹고 왔는데 그래도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집 나간 며느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갈증이 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갈증이 안 나요. 근데 신기한 거는 계속 먹다 보면 갈증이 날 때만 먹어도 2리터를 먹게 됩니다.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물을 안 먹게 되면
만성 탈수가 돼서 갈증을 못 느낀다. 우리가 오히려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목이 마른 건데 자꾸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으니까 이제 배고픈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주는 게 물이잖아요. 그 물을 딱 먹었는데 내가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이건 목마른 거였지 배고픈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나오면 됩니다. 주문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을 먼저 먹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런 재밌는 강의를 하다가 오늘 같이 어려운 강의를 했어요. 이 물을 안 마시면 이게 마른 오징어가 되거든요. 이제 그 울릉도 가면 이제 방건조 오징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 그게 말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있는데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 대신 거기에 지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 그래요. 마른 비만. 그래갖고 이게 인바디를 해보면 진짜 날씬한데 아이돌 애들 해보면 체내 수분은 별로 없고 다 지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넣으면 바로 둥둥 떠요. 그래서 수영 같은 거 잘해요. 말랐는데. 근데 이게 모든 세포는 물에서 잘 작동하게 돼 있는 거지 지방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른 비만이 되면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물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방이 물로 바뀌어야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 잔씩 하시죠. 이게 물 중에서 진짜 제일 좋은 물인데 제가 이게 사가지고 박 실장님 줘서 여기로 협찬된 물인데 거기 없어요. 아무튼 이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탈수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몸에 있는 물이 부족하면 사실 소변이 안 나와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오면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물을 안 먹어도 소변은 조금씩 나옵니다. 그 대신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겠죠. 물은 조금 내면서 노폐물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처음 보는 소변은 꼭 이런 데다 담아서 색깔을 봐야 돼요. 근데 요새는 다 좌변기니까 또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어떤 좀 좋은 데는 거기 파란색도 이렇게 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 소변을 놓고 보려고 해도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봤을 때 이런 색이 나오면 물이 너무 많은 거고요. 저기서 저 굿이라고 하는 게 일반 그냥 약간 스트로칼라라고 하는 그 정도고 소변 이제 매일 검사하면 아시겠지만 첫 소변을 보셔야 돼요. 물 먹고 나서는 소용이 없고 이게 한국 기준으로 소맥이면 됩니다. 소맥. 맥주는 안 돼. 맥주는 안 되고 소맥 정도 색깔보다 옅어야 내 몸에 물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대부분 다 진하거든요. 그러면 소맥 색깔 나올 때까지 계속 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2리터 먹으면 한 3리터가 나와요. 화장실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먹다 포기하거든요.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상사 눈치 보이고 이게 뭐 넌 맨날 화장실만 가냐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를 먹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먹은 것보다 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 안으로 물이 채워져요. 그럼 피부도 좋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많이 드시고 소맥이어야 됩니다. 맥주면 안 돼요. 흑맥주인 사람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어떤 물을 먹을 것이냐 하면 이게 경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경수입니다. 경수. 근데 요새 물아벨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예전 라벨에 보면 다 써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삼다수 같은 경우에 칼슘이 2.5에서 4, 마그네슘 2.7. 이 계산식에 넣고 보면 한 20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 20이죠? 삼다수 아이스. 저게 한 100 정도 되는 물을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물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이 물을 이거 파는 사람 같긴 한데 에비앙이 보면 진짜 제일 높거든요. 좀 비싸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물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꼭 한번 확인하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커피는 어떠냐? 커피는 물로 치면 안 됩니다.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이제 아메리카노 엄청 연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샷에 뭐 한 1리터로 해서 먹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나라 일반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먹으면 투샷에 한 500 정도로 먹으면 먹은 것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로 내가 오늘 1리터 먹었으니까 됐지 이건 아닙니다. 1리터에는 포샷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먹은 만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물로 치면 안 되고 커피가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이건 뭐 논문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땐 좋다 그러고 어떨 땐 나쁘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인가? 2006년 자마에 나왔는데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체질이라는 걸 몰라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줄 알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체질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거에 그 뭐냐면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COFP 1A2 지노타입이 있으면 커피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거를 유전자 검사하는데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커피 먹기가 좀 두렵다. 잠을 못 잘 것 같다. 저게 이제 카페인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자꾸 차 메뉴 없나 이런 거 찾아본다. 좀 먹으면 두근두근하다. 이런 사람은 저 GIP1 슬로우 타입입니다. 한 잔도 위험한 거예요. 한 잔도. 절대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차라리 이렇게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겁니다.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전체 인구의 미국 사람 50%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디카페인 시장이 큰 겁니다. 근데 한국에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프면은 젊을 때 잘 먹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40 넘으니까 저녁에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와. 이건 이제 FF거든요. 이런 사람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쉽죠? 네. 체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은 먹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런 거. 음악도 있는데 넘어가고 운동. 손이 이렇게 악수 한번 옆에 해보시면 되게 차가우신 분들이 있어요. 수족 냉증이라 그러죠. 손이 막 차가운 사람들. 손이 왜 차냐? 일로 피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일로 피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손이 차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혈액순환 개선제? 예전 같으면 무슨 은행잎 같은 거? 아무리 먹어도 이게 손이 안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안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몸이 일부러 안 보내는 겁니다. 피를, 글로. 만약에 이게 혈관의 문제다 그러면 한쪽 손만 차갑다거나 한쪽 발만 차갑다거나 이런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이건 혈관이 진짜 막힌 겁니다. 버거병 같은 거. 근데 대부분은 손이 먼저 차고 나중에 발도 차고 양쪽이 다 찹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열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로 치면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던데 운목 아랫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윗목은 잘 추운 거죠.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몸이 뜨겁고 제일 먼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차가운 거예요. 몸에 열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그 따뜻한 물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 냉증일 때는 몸에 있는 열을 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갈색 지방이라는 데서 열을 내거든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갈색으로 보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많아서 그런데 춥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 보니까 이렇게 패딩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아우 추우니까 뭐 히터 많이 트는 분도 있고, 우리 이사장님은 이렇게 안에서도 패딩 입고 일하는 거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굶어 죽은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맞아 죽은 사람이 2등이고 얼어 죽은 사람이 3등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한테 맞는 게 제일 무섭고, 두 번째니까 굶는 게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추운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패딩이고 하나는 보일러예요. 그래서 패딩이 백색 지방, 보일러가 갈색 지방입니다. 이제 백색 지방은 이제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삼겹살 주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얗게 보이죠. 그럼 갈색 지방은 먹어봤냐? 다 드셔봤어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항정살 목살이잖아요. 이게 구우면은 기름은 엄청 나오는데 이게 쭉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식감도 다르고. 그러니까 갈색 지방은 어디 있냐면은 목에 하고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여기 만져보면 진짜 뜨끈뜨끈하죠. 지금도 이렇게 목 한번 만져보세요. 만약 목이 자기 손보다 차다, 그럼 죽은 사람입니다. 네, 죽은 사람. 그럼 우리가 추울 때 넥 워머도 하고 목도리도 하잖아요. 목도리를 왜 여기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일러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기다 하는 겁니다. 목도리 아무리 배에다 둘러보세요.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이 배에는 이미 패딩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열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목을 감싸면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 지방은 목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갈색 지방이 많아지려면 이게 이리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2012년도 네이처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리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예. 이리신은 뭐냐면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운동하는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 열이 하루 종일 납니다. 운동할 때만 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하면 오늘 보일러를 끈 거예요. 운동을 하면 오늘 보일러를 킨 거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자꾸 백색지방만 늘겠지. 점점 뚱뚱해지고 몸도 나빠지고. 이리신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수영 1시간 하면은 300kcal 그러거든요. 그거는 근육을 써서 만드는 칼로리가 300칼로리고, 수영 1시간 하고 햇반 하나 먹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리신이 나와서 갈색지방에서 발산하는 열이 1000칼로리 이상 됩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1시간 하면은 300칼로리라 그래서 내가 달리기 1시간 어떻게 해? 햇반 하나 안 먹고 말지. 이러면 안 돼. 운동을 하면은 추가로 1000칼로리 정도가 여기서 열로 나가는. 그러니까 수영 한번 하고 나면은 한 2시간 동안 막 더워가지고 막 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물에서 안에서도 막 땀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리신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꼭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날씬해도 이거는 마른 비만이 아니라 고민해 보셔야 되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리신 논문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1400편 정도 나왔고, 이거에 나오면은 뭐 체온뿐 아니라 비만, 당뇨 이런 거 다 예방해 준다. 그래서 운동은 절대로 빨리 먹으면 안 되고, 손발이 특히 차가운 사람은 무조건 운동해 보십시오. 한 달 내로 손이 뜨끈뜨끈해져요. 이런 것들을 마이오카인이라 그럽니다. 근육에서 나오는데, 이리신은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고,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600가지예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육은 우리 몸 움직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움직이고 근육이 수축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해준다. 특히 치매를 예방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 기능,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다니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중에서 저만 지금 튼튼한 거예요. 서 있고 막 말도 하고,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수명을 깎아 먹는 겁니다. 강의는 듣지 마시고 아무튼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거 다 알려질 때까지 나 운동 안 할래 이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게 있는 거니까 밝혀지는 건 나중이라도 가만히 앉아서라도 발이라도 까딱까딱하고 주먹이라도 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식인데, 제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뚱뚱하고 어렸을 때 소건중탕인가를 잘못 먹어갖고 진짜 비만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빵을 못 먹었어요. 페스트리라는 건데, 근데 그 서양 애들 보면 빵에다가 저 올리브유하고 식초 같은 거 넣어서 먹고, 저 브레드에다 버터를 넣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브레드 앤 버터라고 아주 하나의 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내식에 이렇게 탁 타보면은 빵 하나 주면서 꼭 버터를 주잖아요. 이 미국 새끼들은 그냥 빵만 먹어도 살이 찌던데 여기다 버터까지 발라 먹으란 얘기냐. 뭐 아무도 안 발라 드시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게 버터를 발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브레드에 버터를 바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발사믹 오일하고 저 올리브유를 같이 넣으면 안 올라가는데, 바게트 빵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이런 게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당을 먹더라도 얼마나 혈당이 치고 올라가느냐. 요새 뭐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저는 이거를 이제 한 1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CGM이라는 게 없어갖고 이 손가락 한 1000번 찔렀습니다. 먹고 찌르고 해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왜 그랬냐면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 이렇게 김미석 박사하면 이런 건 좀 자세히 나오고요. 요 표를 딱 보니까 이게 GI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이제 설탕 과당이 한 100, 104 이렇게 되고, 먹고 나서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냐는 건데, 여기 보시면 바게트빵 결국은 93이잖아요.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높을수록. 근데 제가 못 먹었던 페스트리가 59라는 거예요. 70 이하면 괜찮은 음식인 거거든요. 50 이하면 좋은 음식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게트빵 맨날 저쪽에서 뜯어먹고 이게 뚱뚱하니까 저 페스트리는 눈치 보여서 못 먹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보면 감자가, 페스트리 이렇고 감자는 85인데 감자칩은 60. 그러니까 찐 감자는 85인데 꼭 이렇게 포테이토 칩은 60. 그러니까 찐 감자 나쁜 음식이고 포테이토 칩 좋은 음식이고. 제일 황당한 게 이거죠. 밥은 90인데 라면은 73. 술 먹고 들어가서 라면 먹을까 밥 먹을까 하다가 막 할 수 없이 밥 먹고 막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살이 점점 더 찐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잘못된 건가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도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GI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손가락을 막 찔러봐도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게 자체가 살도 찌고 암에도 안 좋다는 거고.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혈당이라는 건 결국 십이장에서부터 흡수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은 게 위에 오래 있으면은 안 올라가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이게 위에서 오래 남아 있느냐. 이제 그겁니다. 원리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먼저 밖에서부터 갈아주면 안 돼요. 위가 하는 일이 믹서입니다. 믹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갈린 거는 우선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다 소가 되면은 한꺼번에 쭉 소량으로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맥주를 1리터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맥주 1리터를 먹으면 위가 빵빵해져요. 그럼 안주 먹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안주를 아무리 먹어도 맥주 1리터를 먹으면 맥주 먼저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위산이 뭐 희석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다 내려가고 소화된 거 먼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해 보면 소화 안 된 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맷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갈아서 넣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갈아서 넣는 게 결국 가루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쌀가루가 안 좋고 우리나라 건강에 아무튼 제일 안 좋은 음식이 제가 보기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 때문에 떡볶이는 다 좋아하고 떡국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떡국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제 잰 이후로는 떡국은 1년에 한 번만 먹습니다. 그거 먹는 만큼 한 살씩 먹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떡국을 5번 먹었다 그러면 5살 먹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나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음식이에요. 떡국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부드러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음이나 죽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아픈 사람만 먹는 거. 그러니까 시아버님 아침마다 미음을 해드렸다. 뭐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렸다. 좋은 며느리죠. 좋은 며느리지만 유산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이 들수록 딱딱한 밥이 싫고 진 밥이 좋다.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혈당이 낮아서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 밥이 좋아지는 것도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올리브유,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 채소나 나물 같은 섬유질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 이게 비벼지면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발사믹 식초는 언제 먹어야겠습니까? 탄수화물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복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이렇게 퍼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 같이 드시면 진짜 안 올라가요. 그래서 비빔밥이 이런 게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다녀도 그게 뭐 말이 되냐. 아무도 안 믿고 그냥 칼로리가 중요하지. 뭐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을 안다는 게 진짜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이걸 진짜 막 찔러서 저는 여기 시커멓게 하고 다녔거든요. 1000번 넘게 찔렀습니다, 저는. 근데 요새는 이거 연습 문제인데 천천히 올려. 현미밥, 고구마, 쌀밥, 라면. 저 과일 중에 진짜 안 좋은 게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입니다. 조율씨라고 있죠. 그게 달기만 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당이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한 알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면서 눈이 번쩍 떠지니까 제사상에도 올린 거거든요. 현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밤이라든지 대추라든지 또 배라든지 감이 최악입니다. 감. 홍시 아이스 이런 거 하나 먹으면 혈당이 한 2시간 동안 안 떨어집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침에 아버님에게 죽 끓여드리고 후식으로 홍시 아이스 이렇게 하나씩 드린다. 그러면 아무튼 유산을 빨리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일 중에 내장된 식초가 있는 과일이 있어요.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한 과일. 지금 앞에 있는 저거 있잖아요. 혈당 안 올라갑니다.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식초를 뿌려 먹는 거예요. 진짜 맛없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수박, 화채에 식초 한 방울만 넣어보세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달기만 한 과일하고 달고 신 과일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냉면 드실 때 평양 사람들은 거의 식초에다 담가 먹잖아요. 메밀하고 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메밀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꺼멓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냉면 이런 거 드시려면 식초를 진짜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드시는 습관을 드시고. 이게 뭐냐면 혈당을 모르고 식사를 한다는 거는 진짜 자기가 얼마로 지금 달리는지 모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요새는 이렇게 딱 차면 금방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막 찌르면서 막 했던 그 고생이 이거 한 방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내가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들이 다 이제 막 진실로 막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해보면 이제 뭐 혈당이 200 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붙여놓으면 내 몸에 이제 올라가는 음식 안 올라가는 거 금방 알거든요. 그 다음에는 150 이상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밥을 막 아무리 막 2번, 3번 먹으라 그래도 잘 안 먹게 돼요. 저탄고지가 왜 좋은지 뭐 이런 거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뭐 당뇨로 걱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뭐 다른 선물보다 이런 거 한번 해드리면 분이 오래 사실 가능성이 있고 시부모님들한테 절대 알려드리지 말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스폿으로 찌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음식을 언제 찌르는 게 제일 높냐? 그거는 밥숟가락을 들고 나서 1시간입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식후 이런 게 아니라 밥숟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우리 몸이 이미 혈당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요. 밥 먹는 시간을 딱 그때 체크하시고 먹기 시작해서 1시간 후에 재면 그때가 항상 제일 높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저 혈당 측정기를 잰 이후로 콜라나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한 잔만 먹으면 내가 1억 줄게 해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콜라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콜라는 빨리 올라가요. 그냥 진짜 설탕물 덩어리입니다. 근데 주스, 뭐 무가당 주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거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밥이나 빵은 식초, 기름 저런 거랑 같이 하면 진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근데 하루에 운동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게 좋겠냐? 그럼 식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밥숟가락 놓자마자 이렇게 돌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한 15분만 돌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식전에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하루에 아까 1인분 만드는데 필요한 운동량은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밥 3끼 먹으면 밥 먹고 15분씩 걸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런 데 걸어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혈당도 안전하시고 몸도 튼튼해진다. 찬밥 먹을 수 천천히 올라가니까 감사합니다. 네.